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파입니다. 오늘은 연준과 파이코인 그리고 은행의 위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파이코인 프로젝트의 배후에 FRB, 연준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 금융 세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정한 채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의 뒷배는 누구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달러의 패권을 장악했으며 어떻게 대중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31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를 만들면서 달러를 발행을 했고 그 돈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두 개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런 근거들로 저는 이 파이코인의 배후에 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연준의 중앙은행의 거짓말, 이들의 실체, 이들로 인해서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부패하게 된 것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절대로 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중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종이의 집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에서 이 종이의 집이 조폐국을 의미합니다. 그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윤전기가 있는 그 조폐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이 연준이나 중앙은행들의 실체를 꼬집는 아주 핵심적인 실체를 꼬집는 그런 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연달아서 발생하고 있는 이 은행의 위기들이 이 파이 프로젝트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으며 더해서 그 CBDC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또 그것과 파이코인이 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개략적인 이 스토리 라인을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를 주축으로 한 이 강도단이 그 대한민국의 조폐국을 점거합니다. 점거해서 요 조폐국 안에 직원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해가지고 요 안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서 그 찍어낸 돈을 이 지하 굴을 파가지고 훔쳐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이 그 강도 계획을 벌입니다. 그 반대쪽 세력에는 어떤 세력들이 있냐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함께 이제 큰 사업을 벌여가지고 뭐 이제 같이 한번 남북이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명분이고 이제 이런 일을 벌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돈은 당연히 이제 국가에서 땡겨 와야겠죠. 국가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큰 스케일의 일이 생기면 엄청난 레버리지를 발생시킬 수 있죠. 엄청나게 많은 그 업체들이 들어올 거고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콩고물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콩고물이라고 했지만 그게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측 대표의 정치인이고 요 캐릭터가 북측 대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든 이 경제 협력을 성사시켜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만들어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그 엄청난 돈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가 쌓이는 것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 라인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자, 여기가 조폐국입니다. 조폐국이고 요 인물입니다. 요 인물. 이게 대치한 상황에서 이제 요 박혜수 배우의 대사가 이제 이 연준이나 중앙은행들 그 기득권층을 꼬집는 그 핵심적인 대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사투리를 씁니다. 자, 베를린입니다. 이 캐릭터 이름이. 저자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기득권층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자들이 이 아이를 죽여서라도 얻어내려 했던 게 뭐일까? 경제협력, 평화통일, 북남의 민중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거? 아니다. 놈들은 그딴 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번 회담은 그 경제 협력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이 회담은 그저 자신들의 배때기를 불리기 위한 수작질에 불과하다. 자, 봐라. 이 돈이란 게 뭔가? 그냥 종이일 뿐이다. 그 조폐국에서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돈이란 말이다. 근데 이걸 얼마나 찍어내고 어떻게 쓸지 정하는 작자들이 도둑놈들이라면 막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실제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 강도단이 이 강도단의 계획대로 잘 훔쳐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폐국에서 이제 협박하고 가두고 있는, 감금하고 있는 조폐국 직원들을 절대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조금 그렇게 각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찍어내고 어떻게 쓸지 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 FRB가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는데 찍어낼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은 법입니다. 어떤 법안을 제정하고 그 법안을 진행시키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FRB에 돈 찍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그 정치권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에이펙이라고 하는 로비 단체를 통해서 유대 금융 세력의 돈이 정치권까지 들어가서 장악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처럼 민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구조는 그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 소수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나라께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한 명분은 결국 법을 통해서 마련이 되는 건데 그 법안을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그걸 통과시키고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정치인이 아니죠. 그 정치인들이 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물론 그런 정의로운 정치인들도 있죠.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라의 돈이 쓰인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우겠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정치권들도 많이 포섭이 돼 있습니다. 나경원, 이낙연, 이준석도 그렇습니다. 이준석도 그 WEF 영 글로벌 리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도 이미 많이 포섭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해야 되는 이 나라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찍어내고 어떻게 쓸지 정하는 작자들, 결국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도둑놈이라고 하면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죠. 이 실체죠. 이게 우리가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수 없는 그 기득권들의 실체인 거죠. 이 종이의 집은 원래, 그러니까 이 조폐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의 집은 원래 민중들의 것이다. 이 박혜수 배우님이 워낙 연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요 씬들을 볼 때 막 닭살이 쫙 돋았습니다. 엄청 멋있는 대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또 뭐하고 맞물리나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물병자리 명왕성의 시대의 흐름과 같습니다. 민중들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드라마가 하필 지금 이 시즌에 오픈이 돼서 저처럼 이렇게 드라마에 숨어 있는 것들을 오타쿠처럼 찾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발견되는 것일까요? 그 중앙은행들이 집권하고 기득권을 잡고 패권을 장악해서 달러 갖고 장난을 치고 돈 갖고 장난을 친 게 벌써 100년, 200년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드라마가 등장해서 민중들의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암시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세계 경제나 세계 경제 문제에서 같이 돌아가는 은행 파산의 문제나 CBDC의 등장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주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정하고 어떻게 쓰는지 정하는 작자들이 도둑놈이면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막아야죠. 이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것이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이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씬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이제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중앙화되어 있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득권들을 정확하게 꼬집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유럽까지 또 독일까지 넘어가서 연쇄적으로 생기고 있는 은행의 위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까지 넘어갔다가 이제 도이치뱅크까지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게 있는데 찜찜합니다. 뭐냐면 지금 그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31조 4천억 달러에서 지금 의회 통과가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비가 이제 쪼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SVB 은행에서 파산하기 전에 내부자 대출, 그러니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자 대출의 한도를 3배 높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2,800억 원이 이 내부자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은행의 이사회들이 미국 민주당의 아주 큰 후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벌써 의심할 수 있겠죠. 미국의 돈줄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금융 세력들이 미국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뽑아내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썼는데 그게 막혔죠. 돈줄이 막혔는데 이런 사태들의 뒷면을 보니까 그 연준의 주인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단기간에 이빠이 해준 거죠. 이거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열받는 사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진짜 쪼고 아껴 써도 빵꾸 나는 거죠. 이거는 기정사실이죠. 빵꾸 나는 겁니다. 근데
1390억 원이 여기 물렸답니다. 이건 보호조치도 못 받는 돈입니다. 예금만 보호조치, 이게 보호조치가 되는 거고, 채권하고 증권은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이 갖다 버린 겁니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낸 이 피 같은 연금 1390억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 뚜껑이 열립니다. 굉장히 열받는 일입니다. 그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벌어지는 사건들의 뒷구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거 관련된 영상도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돈도 뒷구녕으로 민주당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궁하긴 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궁하긴 궁한데 지금 여기저기를 통해서 이제 수혈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아주 진하게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파산을 해서 UBS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증권보다는 그러니까 주식보다는 채권이 안전자산입니다. 근데 지금 그 크레딧 스위스의 주주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는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UBS 한 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22.48개를 UBS 주식 하나로 바꿔줘서 어쨌든 살려준 거죠. 그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가치가 완전 빵이 되지 않도록 살려준 건데, 이 코코본드라고 하는 게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채권이긴 해요. 그냥 일반적인 은행채보다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는 채권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니까 관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쨌든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들 보전을 해주고 했는데, 요번에는 이거 완전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 채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거 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뱅크런이라는 게 이제 은행이 위험할 것 같으면은 막 돈 다 빼가는 게 뱅크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채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드런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 시장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 예시를 이 크레딧 스위스가 인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코노미스트지 해석을 할 때 맨 뒤에 은행이 있었고, 제가 여기 이제 미국 살림살이고 조금 특정해서 채권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앞에 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증권이 더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증권 시장이 먼저 무너져야 맞는데, 이례적으로 증권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을 살려주고, 이 채권을 사들였던 이 채권의 소유주들의 것들은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의 여파로 채권 시장에서 본드런이 발생을 하면 증권보다 채권이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거랑 연달아서, 그러니까 이 코코본드의 비중이 높은 은행이나 그런 데들은 이제 좀 더 리스크가 있는 거죠. 도이치뱅크가 또 그렇습니다. 도이치뱅크도 이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요번에 휘청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게 CBDC입니다. CBDC.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ISO 2002가 3월 20날 런칭을 했고, 지금 미국의 이제 그 CBDC 출범이 7월 달입니다. 올해 7월 달. 세계적으로 금융과 이 금융의 신뢰 문제가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지금 이 타이밍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착실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미국에 이제 CBDC가 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 CBDC가 출시가 됐거나, 그러니까 발행을 검토하고 있거나 테스트를 마친 국가들이 100여 개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이 CBDC의 시스템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구축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뒷구녕에서는 이게 준비가 되고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BDC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일단은 다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구축이 될 것 같은데, 이 CBDC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이 CBDC를. 왜 그러냐면, 얘가 통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결국 그 코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돈 자체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CBDC 지갑에 만약에 들어와 있어요. 돈이 들어와 있는데, 또는 국가에서 주는 이제 지원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프로그램을 걸어서 이게 다음 달 말까지 써야만 하는 돈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우처 쿠폰처럼 기한이 생기는 거예요, 돈에.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게 만약에 또 팬데믹이 터져서 이게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거는 4월 30일까지 써야 된다. 그 뒤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 국가의 중앙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지금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애들이 파이에 거의 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금액, 31만 4천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1파이에 4억을 막 외치고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위반하거나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이제 위반이 있거나 등등등, 어쨌든 이게 벌점이 쌓이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돈의 프로그래밍이 돼 있기 때문에 통제가 엄청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헬멧 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CCTV 망도 엄청나게 잘 깔려 있어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헬멧 쪽이라는 게 중국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2019년 말에 CBDC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근데 CBDC를 써보니, 그리고 사회 신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이 국가 체제에서 돈이 CBDC로 바뀔 경우에 본인들이 통제당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봤더니 이건 말이 아니거든. 이건 거의 그냥 노예 수준으로 통제가 된다라고 체감을 했을 것 같아요, 중국 애들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탈중앙화가 돼 있는,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아주 잘 돼 있는 파이코인 같은 것들이 있다면 자기들이 그 통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금융의 자주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이 파이에 엄청나게 매달리고 그 파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가치를 부여하는 배경에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많지는 않지만 돈 자체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많은 리스크가 따르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사람들이 결국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은 대안을 찾기 시작할 건데, 그 대안이 뭐가 되겠냐는 거죠.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전 세계의 CBDC를 위해서 깔려 있는 리플과 스텔라망과 가장 상호 호환성이 좋은 파이가 탈중앙이 잘 돼 있고 유저도 많고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고 이런 게 대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CBDC를 쓸까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쓰겠지만 그것들을 자기 자산을 축적하고 저장용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의 금융의 위기들은 이 CBDC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리플과 스텔라망을 기반으로 해서 CBDC가 잘 구동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CBDC가 쓰이겠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쓰이고 지금처럼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성과 리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도입한 나이지리아에서는 이 CBDC를 반대하는 운동이 엄청나게 격하게 벌어진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알게 될 거고 그렇게 그 국가의 중앙화에 속하지 않는 어떠한 통화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대안으로 가장 유력한 게 뭘까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막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잘 알아들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